그 인연이라는 말을 불가에서 불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모든 게 인연인데, 어쩌면 우리가 ICC라는 이러한 공부하는 곳의 인연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자양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게 굉장히 럭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특히 깊은 의미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혼자 할 수 없어서 여러 학자들의 책을 읽어 나가지만 그 논문만 가지고는 수없이 많은 논문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내 것으로 하느냐가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한, 한 정신분석가 혹은 한 학자가 쓴 책만 읽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프로이드 전집 같은 걸 읽은다면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펩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프로이드 이래로 모든 정신분석 이게 논문들이 다 수록돼 있는데 그 논문을 우리가 다 소화할 시간은 없어요. 평생 우리가 아무리 초인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된 부분의 것을 만나는데 그걸 어느 분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겠죠. 결국은 서로가 고민하는 분들이 각자가 체득한 것을 나누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정신분석 한 분야만도 그런데 정신분석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정신분석이 그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그게 서구적인 방법으로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전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자기가 공부할 영역, 자기가 학문으로서 리서치할 영역을 규격화해서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공부한다면 사람의 마음, 우리 혹은 사람 전체를 다 이해한다기보다 사람이 특정한 어느 영역을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것, 철학이 다루는 것, 뭐 영성이 다루는 것이 다 같은 어떤 그걸 뭐라고 부르건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느 자연과학적인 방법 혹은 꼭 자연과학이 아니라도 자연과학이건 인문과학이건 서구적인 방식으로 과학적인 사이언티픽 리서치라고 사이언티픽한 스타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 통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구획화해서 구획화된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그 분야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힘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아우르려면 인접 영역에 공부한 것들을 함께 소화해내야만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전체적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게 의사들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바디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 보통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또 철학자들의 보는 세계 그 영성가들이 보는 세계가 다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하는 건데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 심취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 혹은 자기가 이해한 영역, 자기가 연구한 영역만 가지고 이걸 확대해서 전체로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공부가 깊어지면 끊임없이 그런 도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쪽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영성만 가지고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정신분석 쪽으로 정신분석을 마쳤는데 정신분석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쭉 공부해오면서 느끼는 게
영성과 정신분석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인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철학적인 분야, 철학을 만나지 않고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접근, 영성적인 접근, 그리고 정신분석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아우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아시시는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통합해내느냐. 그래서 라이프 코칭이라고 했지만 라이프 코칭을 정신분석적인 라이프 코칭과 영성적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울러서 통합적인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을 바르게 돕는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돕는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에, 이러한 분야에 폭넓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벌써 우리가 거의 2005년에 2006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우리가 9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거쳐갔는데 거쳐갔지만 또 계속 남아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공부해 오던 것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정신분석 프로이드만 공부한 게 아니고 융을 또 몇 년 같이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또 철학 쪽에서 실존주의 철학 공부를 또 한 이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결국 영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영성 쪽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영성의 근본적인 차이, 동서양의 영성이 어떤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영성이 현대 자연과학과 만나고 특히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쪽과도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의 방법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것은 서양은 어떤 분석적인 영역이 굉장히 능한데 동양은 이걸 통합해내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동서양의 어떤 영성의 만남, 동서양의 철학의 만남, 동서양의 인간 이해에 대한 만남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는데 그 작업을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두 학기로 끝날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전해 왔던 것을 이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런 조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과의 저는 이거 아까 김동완 선생님하고 나눴죠. 순례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례의 길인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순례의 길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찾아 나서는 이런 순례의 길이죠. 우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마다 영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를 잊게 한 그 원인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죠. 나를 셀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도록 하는데 근원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걸 실체가 아니고 어떤 관계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이건 미지수로 남겨놓는데 내가 존재한다고 내가 깊이 나를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현재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가 이 부분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면은 순례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나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나를 깊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내가 아닌 나보다 더 큰 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우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분, 또 이걸 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이름은 각각 다르긴 하지만 내가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어떤 배경, 내가 내가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나만 나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작은 나, 큰 나라는 개념들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데 여러 의미에서
인도 사상에서는 버마 일체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브라만과 그리고 자아가 같다고 하는 이런 것을 또 불교 철학에서는 그런 힌두교의 전통이나 우파니샤드의 전통과 조금 다르게 어,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내가 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서양의 기독교 영성 속에서 신비 영성 쪽에 가게 되면 신비 영성 쪽에서는 동양적인 사고 그래서 어, 신과 인간의 융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성경 속에서도 결혼이라는 개념들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는 메리지라고 하는 것,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런 개념들이 깊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 우리의 근원적인 물음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우리가 정신분석적인 공부, 철학적인 공부들을 쭉 해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영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심화하는 과정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불교와 그다음에 정신분석과 관련된 음, 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재를 받아서 이렇게 앞에 서론을 좀 읽어보니까, 음,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불교의 그 연기법하고 그 시스템 소양의 음, 시스템 이론에 대한 그 접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여기 시스템 이론은 제가 잘 몰라서 가족 치료 공부할 때 좀 들었던 그 시스템 이론이 지금 얘기하는 시스템 이론과 맞는가? 이런 생각도 그것도 시스템 이제 이론의 일부라고 봐요. 그건 일반 시스템 이론하니까 굉장히 생경한데 상호 인과적인 영역,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시스템 이론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 인터퍼스널 사이코 애널리시스나 요즘 관계적 이론 속에서 인터 서브젝티비티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적인 이론이 들어와 있죠. 그 상호 인과적인 개념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시스템 이론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이런 지금까지의 선형적인 인과를 벗어나서 선형적인 단순한 인과율을 자연과학이 추구하던 그런 인과율을 범주를 벗어나서 상호 인과적인 어떤 요소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은 정신분석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 이론이나 혹은 불가에서 연기법이나 이것과 직접 대비해서 공부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잘 깊이 이해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정신분석 안에서의 통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인과의 이론, 연기법을 동서양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근원적인 이슈하고 다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정신분석의 일부 경향까지 포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교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치료 공부를 쭉 하면서 요즘 들어서 강하게 느껴지는 주제는 음, 관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뭐 정신분석이든 다른 기타 심리치료를 접해봐도 그 관계에 대한 중요성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게 요즘 저한테도 화두인데 음, 이번에 이 주제가 저는 또 불교가 어,
관계에 대한 라는 거와 상호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에 연결성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죠? 네, 이 저자가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니,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도전을 주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이런저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분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공부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저한테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 정신분석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프로이드 이래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전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죠. 전이 역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가장 깊은 이론 중에 하나가 전이 이론인데 정신분석은 전이와 저항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건데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관계 이론이죠. 그 내담자와 환자 간의 관계 속에서 과거의 대상 관계 속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패턴들이나 과거에 경험했던 정서나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대상을 만나는데 거기에 전치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관계와 현재의 관계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이라는 개념만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역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관계나 정서나 이런 것이 상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서 이게 전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역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전은 또 상담자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이와 역전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분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상호 의존적인 상호 동시에 발생하는 관계라는 이게 제가 봐서는 전이와 역전이를 따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방법론적으로는 분리가 되는데 사실은 전이와 역전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 먼저고 어느 쪽이 뒤고 이게 선형적으로 어느 내담자의 것에서부터 상담자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히어 앤드 나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동완 선생님이 얘기하는 관계죠. 이 관계에는 결국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일방적인 원 디렉셔널 어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상호 인과적이라는 동시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을 조금 더 폭넓게 복합적으로 하는데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러면 금방 설명하신 그 개념이 정신분석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상호주관성 인터서브젝티비티하고 맥락이 생각이 좀 같다고 비슷한 것 같은데. 보여요. 근데 음, 그것을 이런 깊은 어떤 상호 인과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거기에 기반으로 이렇게 이해한다기보다는 관계 이론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그 안에서 정신분석 안에서 이 개념을 넓혀가는 것처럼 이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건 정신분석에서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2000년 이전부터 있어 왔던 개념들인데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관계,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인과관계에 너무 오래 젖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서는 새로운 것으로 느껴지는데 동양 사람이 내가 와서 이 얘기는 우리는 다 아는 얘기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신분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봐요. 보는데 그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깊이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정신분석 자체도 굉장히 폭넓게 발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ICC에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좀 정신 분석도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성적인 예, 어떤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라인의 영성이고 그건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불교로 가시건 기독교로 하시건 천주교를 가시건 유교 공부를 하시건 도교 공부를 하시건 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길들인데 이 여러 길을 가는데 조금 더 근원적인 이 모든 어떤 길에 공통된 어떤 요소들을 우리는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라고 불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여기서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기분이 나쁜가?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나서 기분이 나쁘다. 우리는 항상 그 인과를 따지고 있죠.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통찰을 대부분 못해요. 내가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건데 나는 내가 저 사람하고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은 것을 보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상호 인과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원 디렉셔널 일방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넓어져야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요. 전에 공부한 것 중에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찰스 브루너가 그 마인드 앤 미닝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거기 보면은 그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걸 강조를 했는데 이거하고 지금 연기법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찰스 브랜너는 뭐 현대 갈등 이론을 주창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쩌면 자아심리학자로서 최고의 이론가예요. 찰스 브랜너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거의 100세를 다 사시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현대 갈등 이론이라는 새로운 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해요. 그분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그 속에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죠. 정신분석은 가장 근본적인 가설이 두 개가 있는데 정신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가 어떤 가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그 공부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 어떤 가설을 전제로 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정신분석이 정신분석인 것은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unconsciousness. 그 지금까지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전제로 하고 학문을 펼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프로이드가 이게 unconsciousness라고 부르고 있고 프로이드뿐이 아니고 이걸 무의식이라고 지칭하는 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것 같은데 어, 어떤 동양에서 특히 불교 쪽에서는 우리를 전오식에다가 육식, 칠식, 팔식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칠식은 어떤 분은 그 전의식에 가깝다는 개념이고 제 팔식이라고 하는 건 팔식이 무의식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어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 오히려 프로이드는 이것을 동양에서 80까지 나누었던 것을 세 가지로 이게 오히려 뭉뚱그렸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미 동양 속에서는 이걸 무의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식의 하나로 봤다는 얘기예요. 의식의 하나로 본 부분인데 그 서양 분들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동양 속에서는 제8식이나 이런 팔식을 장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들이 다 집적되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윤회도 일어나고 어떤 반복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걸 설명해내는 과정 속에서 팔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팔식이라는 개념과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개념이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보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고방식, 인간에 대한 이해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너무 새롭게 보시지 마시고 서구 사람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신분석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동양적인 연구가 서구에서 19세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동양적인 철학이나 동양 사상이나 동양의 접근법 이런 것들이 서양의 식자층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소화되어 온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학문들이 발달해 와서 모든 학문이 동서양 것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또 새롭게 이걸 좀 더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두 가지인데 정신분석의 근본적인 가설 첫째는 무의식을 인정한다는 것. 그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은 심리학은 정신분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학이 많이 있죠. 대부분 상담에서는 이 의식 중심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의식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의식을 전제로 한 정신분석과 다른 심리학이 구별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 이론이에요. 이걸 결정론이라고 얘기해요. 심리적 결정론이 두 번째 가설이에요. 심리적 결정론이라는 건 아까 찰스 브레너 얘기하셨는데 찰스 브레너도 결국은 정신분석가니까 같은 얘기예요. 모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증상이 있으면 증상의 원인을 찾으면 원인을 찾으면 이걸 치유할 방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으면 현재 어떤 분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픔의 배경에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면 그 원인을 찾으면 이 결과를 지금 현재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과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해야만 과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픈 것은 그냥 우연히 아픈 거라고 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랜덤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도울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론이 정신분석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빼버리면 그건 과학이 아니니까 정신분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인과관계 이론을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삶 안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항상 우리는 이미 의식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태가 있으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항상 따지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 우리가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건 선형적인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떤 원인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죠.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실상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과학적이라고 했던 것이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예측이 빗나가는 사례들을 계속 보면서 기존 물리학이 결국 설 자리를 잃고 기존 물리학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뉴턴식의 물리학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연과학 속에서도. 그 자연과학 속에서 나온 게 양자 물리학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를 지금 개발한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셀룰라 폰이나 이 모든 것들 속에 이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물리학의 혁명이 우리의 일상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학 세계 속에서도 상호 인과율적인 부분이
들어오면서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정신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너무 선형적인 인과율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자연과학에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양자 컴퓨터가 발달하고 양자 물리학이 어, 자연 자연의 세계를 더 깊이 더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도 단순한 선형적인 인과율을 벗어나서 상호적인 인과율로 우리가 옮겨갔다고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소화해낸다고 한다면 훨씬 더 깊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봐요. 예, 저는 그 이 책을 받아들고 방학 중에 이제 나름 이제 생소한 내용이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또 용어에 대한 또 되게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족도 달고 조사하고 붙여가면서 공부를 쭉 했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아직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 같아서 이 책이 저한테 또 어떤 지적인 도전의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 받게 그냥 생각 없이 심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같이 참여해줘서 고맙고요. 이거 우리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저도 어, 예, 이런 불가의 연기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대동량으로 조금 들어서 아는 정도인데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죠. 어, 유경록 목사님도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서 목사님 들어와 계시고 손대영 우리 닥터 들어와 계시고 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시간이 나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셔도 좋겠어요.